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영 과장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하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어떨까요? 오늘 복코노미 시간에는 내년도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떨지, 어떤 특징이 있을지, 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강영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김민수 과장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가 어떨지 알아보기 전에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흐름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금년 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등 주요국은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해왔고,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실제 달러화 지수도 지난 9월에는 118.3까지 올랐고요. 이거는 2002년 10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교육 부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세계 경제와 교육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여건,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인들은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IMF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에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했었는데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2.2%로 큰 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일 텐데요. 내년도 세계 경제 흐름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우선 세계 경제를 견인해왔던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물가 압력에 대응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부동산 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유럽의 재정위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회복 과정이 이렇게 더디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당시에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재정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중첩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었던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를 보완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미국, 중국 경제가 모두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부진을 보완해줄 그런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 부진을 보완해 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신흥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신흥국 경제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IMF 지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지원국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6개국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지원국이 94개국으로 늘어나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신흥국의 경기가 하강한 이유 무엇일까요? 신흥국은 코로나19 당시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았고요. 결국 코로나19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인적, 물적 자본 투자가
더 심하게 위축되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겁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교역은 어떤가요? 상품 교역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이나 주요국 성장 둔화로 내년에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은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결국에는 달러화 강세도 이에 따라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가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세계 교역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교역 증가를 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으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분절화 움직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거치면서 더욱 고조되었고요.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는 글로벌 교역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분절화가 세계 교역이나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계 경제는 GVC, 즉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국가 단계를 거치면서 생산되는 효율적인 분업 체계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별 무역 규제가 증가했어요. 이러한 배타적 경쟁이 GVC를 약화시키고 결국 무역 장벽이 증가하여 성장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절화의 예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과 19년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4차례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에 중국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IRA, 반도체 법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과 같은 대항입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절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IMF의 일부 연구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절화되는 경우 세계 실질 소득이 최대 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에게 더욱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분절화도 주요한 리스크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주요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성장세 둔화를 향후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내에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부동산 부분이 10% 위축할 때 전체 GDP는 2.5에서 2.9%가 하락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 코비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데 사실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소매 판매 부진이나 생산, 공급 차질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만약 기존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에서 5% 추락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흥국의 경기 부진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은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달러와 강세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땠나요? 95년부터 2001년까지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였어요. 그때 여러 신흥국에서 경상수지 적자, 외채 증가, 민간 신용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달러 강세기에 앞서서는 자원 수출국에서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아시안 국가들은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런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내년도 신흥국들에서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신흥국의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유동성 축소는 대자금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달러 유동성 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신흥국 성장률은 연간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로 봤을 때 아세안 5개국이나 인도 등 경상수지 흑자국은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자원수출국의 성장률은 0.23%포인트 하락하여 유동성 축소의 하락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은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감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년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내년에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점 등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의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구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BC 구조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되면 결국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 고물가 환경이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개별 국가의 적절한 정책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세계 경제의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강용관 차장님, 김민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해외경제 포커스 국제경제 리뷰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